9권입니다. 아이네이스.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에다 남겨주셔도 되고 답글을 써주셔도 됩니다. 이제 9권은 니수스와 에우리알루스인데 약간의 도드라진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것인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수스하고 에우리알루스 약간 모범이 되는 젊은이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290쪽.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일은 이제 에오안데르 찾아갔죠. 아르카디아 지방에서 왔다라는. 그래서 동맹을 맺었고 또 다른 동맹을 찾아가는 거죠. 베누스가 아이네아스에게 이제 방패를 준비해주고 그래서 아이네아스 방패가 이렇게 나오는 나름대로 이제 동맹을 맺고 이런데 이제 아이네아스가 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로이 사람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노가 투르누스에게 이리스를 보냈어요. 이리스는 이제 무지개 여신이지만 헤르메스처럼 이렇게 심부름하는 여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리스가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투르누스에 이러면서 에오안데루스라고도 했고 에오안데르라고 하는데 그 호울과 왕자를 찾아갔다 아이네아스가 그렇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리디아 출신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디아 출신들은 저기 에투루리아 사람들입니다. 트루레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에오안데르가 사실은 그쪽을 가서 이제 동맹을 맺어라.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강력한 국가예요. 근데 메젠테우스가 워낙에 포악한 통치를 해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를 응징하고 싶어 하는데 메젠테우스가 투르누스한테 가가지고 이 피신을 했는데 투르누스가 내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은 거기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근데 이방인 통치자를 받아야지 이탈리아 쪽에서 누구를 이제 지휘관으로 받을 수 없다는 신탁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가 또 이 리디아 출신들, 에트루리아 사람들, 농부들도 무장시키고 있다는 시간이 별로 없다. 기습해서 점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누구 편이다? 그냥 지체하고 있다가는 아이네아스가 동맹군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전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없을 때 기습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리스가 알려줬어요. 헤라의 어떤 요청을 받고서.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제 이리스가 가면서 막 그 하늘에다가 이렇게 무지개를 띄우고 이래가지고 신의 전조라고 알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 군대가 들판 위를 달리고 있어요. 벌써 이제 굉장히 급하게 시점은 굉장히 빨리 지금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두에서는 넵투누스의 아들이란 메사푸스가 선두를 이끌고 있다는데 그가 전장에서 비유를 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운 새떼에 약간 비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호메로스 책에 트로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전력이 견고하지 않고 딱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군대를 얘기할 때 새떼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제 당나라 군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비유된 자가 제 선두에서 달리고 있다고 되어 있고 후위에는 투르누스가 아닌 튀루루스는 누구였냐면 왕의 양떼를 지키고 소떼를 지키는 목자였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가 아마 시민들을 이끌고 전쟁을 요구를 했고 후위에 있는데 그 정도의 뭐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묘사가 됐고 중군의 투르누스가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군이 나가는 모습이 강게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여기가 흐르는 7개의 하구들이 쭉 내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는 닐루스강, 이집트의 강이죠. 거기서 쭉 하구에 강들이 쫙 밀려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나일강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물길을 이루는 것처럼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것처럼 군대가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시커먼 먼지가 막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그때 보루에서 트로이 사람이 하나가 보죠. 저게 무엇인가 이렇게 시커멓게 굴러오는 저 덩어리. 그래서 창을 나눠주고 방벽에 오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다가오고 있다. 테오케르 백성들이 이제 방벽 쪽으로 옵니다. 문들. 그래가지고 이제 메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벽이 어디서 있었느냐? 흔적이 없었어요. 방벽의 흔적이. 근데 우리 230쪽에 보면 아이네아스가 애들 이제 사절로 보내면서 뭐 이렇게 둔덕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방벽에 어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묘사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좀 세웠는 모양이에요. 임시적으로. 일리아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군이 하루 만에 방벽을 세워요. 근데 그 방벽이 꽤나 그래도 버팁니다. 그거 없었으면 완전히 그리스군이 그 해안가에서
굉장히 몰려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방벽 전투라는 걸 하거든요. 하루 만에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지났어요. 하룻밤 뭐 자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길게 지나면 2, 3일 지난 것 같은데 하여튼 방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방벽을 지켜라. 근데 아에네아스가 떠날 때 지시를 했다고 돼 있어요. 방벽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열을 이루지도 말고 군사 대열을 이루지도 말라고 했어요. 들판으로 나오지 마라. 진영과 둔덕을 쌓아서 안전한 방벽만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놨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아마도 트로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에네아스가 사실 헥토르가 미망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부관이 언지를 줬어요. 해가지고 아무래도 돌아가자 이랬는데 헥토르가 거기서 거부를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고 거의 사륙을 당했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그리고 그 미안함 때문에 헥토르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백성들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거기 죽은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와 부인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그 성문이 열어놨거든요. 아버지가 프리아모스가. 근데 안 들어가요. 헥토르가.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죽게 되고 부인도 안 들어막혀도 성을 지키라고 계속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헥토르는 듣지 않죠. 신물이 난 것처럼 백성에게 민폐다 계속 여기서 지키고만 있어서 전쟁을 못하는 게 최고 사령관으로서. 그래서 한 번의 기회 때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미망이었죠. 제우스가 일시적인 승리를 준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아에네아스는 지키라고만 했어요. 절대 나오지 마라. 전세가 약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벽을 이제 지키려고 트로이 사람들이 방벽 쪽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쪽에서 먼지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아에네아스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병력들도 사실은 초기에는 2대 함대로 갔다가 한 대는 보냈어요. 그리고 한 대로 가가지고 동맹군을 맺으러 갔기 때문에 그래도 아에네아스가 후방으로 그래도 많은 분대를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투로누스는 이게 대열이 굼뜬 것 같아요. 선두 대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열을 나는 듯이 앞으로 내달립니다. 그리고 20명의 엄선된 기병들이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군대가 굉장히 작아요. 왕을 호위하는 기병이 20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대열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군이 만약에 약속대로 어떤 대열을 이루면서 트로누스를 위시해서 이 라티니족의 군대가 질서 정연하지 못하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트로누스는 깜짝 놀란 게 이 테우케르 백성들의 소심함. 테우케르 백성은 트로이 사람들이죠. 나오려고 안 하니까. 평야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영만 지키고 있어서. 그러니까 투르누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략이라는 게 여기 뒤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트로이 군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냥 단순하게 평야에서 싸울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입구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 입구가 어디지? 어디 입구가 있다 해도 막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방벽 주변을. 화가 난 늑대가 미쳐 날뛰는데 양떼를 보면서 근데 다가갈 수는 없는 그런 모습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격정적이고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는 없고 분노는 막 치밀어 오르고 이런 건데 저기는 양이 있는데 약한 것 같은데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거죠. 전략 없이 생각 없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신이. 그래서 어떤 계책을 써야 저 안으로 들어갈지 이런 거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걸 써야 방벽 안에서 저들이 나올까. 함대가 뒤쪽으로 오른쪽인가요? 진영? 그 옆에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함대가 숨어져 있었어요. 뒤에도 보면은 지형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쪽은 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새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에네아스가 사방을 다 이렇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강을 한쪽 요새로 하고 이쪽을 이제 방벽을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달라고 함대를 불사르려고 합니다. 근데 함대를 불사르려고 하는 시점에 293쪽에 보면 무사여신을 불러요. 시인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 화염을 물리쳤는지. 사실은 불을 어떻게 몰아내겠습니까? 함선에. 그런 병력이 없어요. 방벽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함선을 지킬 만한 어떤 전략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트로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켰는가? 기적적인 일이지만 이 함대가 이다산에서 건조가 됐거든요. 트로이 주변에서. 거기는 누구의 사녔냐면 퀴벨레의 사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피테르의 어머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레아랑 동일시되고 있어요. 동방에서. 어머니 신이에요. 지모신. 그래서 그가 요피테르에게 내 아들아 이러면서 요청한 게 이 소나무 숲, 나를 즐겁게 해줬던 숲, 여기에서 다르다니아의 젊은이들이 함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허락을 받고 그래서 나무를 이제
베려고 할 때 여신이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임원에 들어간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또 나무를 벤다, 큰 나무들, 그런 것들은 사실 신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상한 징조가 없으면 이제 그런 걸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여튼 여신이 허락해줘가지고 함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선들이 그거로 만들어진, 그 나무들로 만들어진, 내 나무들로 만들어진 그 함선들이 도중에 돌풍을 만나도 난파당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 산에서, 이 대산에서 자랐다라는 것, 내 임원에서 자랐다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우스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제우스가 오 어머니 이러면서 어찌 인간 손에 만들어진 함선들에게 불사의 권리를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도 그렇지만 나무도 다 썩고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근데 불사의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네아스가 불확실한 위험들에 어떻게 확실하게 통과해야 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어머니의 뜻을 좀 과장하기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데 임무를 마치고 나면 포구에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없는 형상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돼 있어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형상이라는 건 인간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야.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형상을 빼앗아 가지고 여신이 되라고 명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선 자체가 영원 불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양 자체로 형상을 유지할 수가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 형상을 뺏어 가지고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 그대로 영원히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신으로 네레우스의 딸들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이제 지르잖아요. 불을 지르는데 하늘의 전조가 이상한 먹구름이 막 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하늘의 목소리가 트로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루틀리족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테우케르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테우케르 백성이요 이러면서 함선을 방어하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손에 무기도 들지 마라. 신성한 소나무 선제들보다 먼저 바다를 불태울 수 있으리라. 투르누스가. 무슨 얘기하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제를 태우려고 하면 바다를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선제보다도 바다를. 그러니까 이건 태울 수 없는 얘기고 배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자유몸이 되거라 이러면서 어머니의 명령이다. 바다 여신들로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어있던 밧줄들이 막 풀리고요. 바닷속으로 잠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수의 처녀들 모습으로 바다를 헤엄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제우스의 예언대로 그래서 이제 불 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툴리족은 투르누스를 비롯해서 어리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신이 이것을 도와준 거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트로이가 배를 버리고 방벽을 그냥 지켰던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배를 지킨다고 나갔으면 이제 몰살당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신으로 변했다고는 했지만 어쨌건 트로이 입장에서는 배를 버린 겁니다. 다시 돌아갈 길을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버려지는데 병력을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무기도 안 들고 그냥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여신으로 변해가지고 배들이 다 변해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르누스는 얼떨떨해졌어요. 근데 투르누스는 대단무쌍한 사람이어가지고 자신감과 용기 이런 걸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조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트로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늘 받곤 하던 그 도움을 걷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좋은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선들은 루틀리족 우리가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 불과 창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해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닷길이 막혔고 이들은 도망칠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 안에 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조금도 두렵지 않다. 어떤 신탁을 받든지. 뭐 그들이 여기에 이제 정착하는 게 운명이라고 하고 신탁이라고 하면 나에게도 나의 운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신부를 빼앗은 이 무도한 족속들을 단죄하는 것. 그것이 나의 또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해야 될 일. 그리고 트로이는 한 번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또 한 번 멸망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아이들은 한 번 죄 짓고 또 하나 죄를 짓는 거죠. 특히 결혼에 대해서 왜 또 남의 신부를 또 뺏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장벽, 해자까지 팠대요. 그러니까 해자는 보통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놓은 거잖아요. 깊게 물을 낼 수도 있고 말뚝을 박을 수도 있고 전차나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일단 이제 지연을 시키는 거고 성탑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세월에 그걸 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런 걸 믿고 있는데 트로이도 넵투누스하고 포세이돈하고 신들이 지은 거잖아요. 아폴론하고. 근데도 그것도 무너졌다. 물론 계략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저거는 그것도 불 속에서 불타 없어졌는데 저거는 뭐 하루아침에 지은 뭐 방벽이야. 우리가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296쪽에 가면
모든 에투리아인들이 저들에게 전우가 되어준다 해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알았냐면 신이 사실은 알려줬어요. 이리스 여신이 와가지고 에투리아인들에게 이제 동맹을 맺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도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가 예전에 헥토르의 상대 팔라스 귀족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 군대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마의 컴컴한 뱃속에 숨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뿜뿜한 거고, 이 신의 예언, 신의 어떤 징조, 배가 지금 그 요정으로 변해가지고 됐는데도 자기는 훨씬 더 좋은 징조처럼. 사실 그렇게 한 거는 뭐 지도자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놓고 이제 전투를 재개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일단은 방벽이 딱 있으니까 이 방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전략이 조금 없어가지고 일단 초소를 세웁니다. 문을 봉쇄해요.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나오지 못하도록. 일시에 갑자기 밤에 뭐 누가 뛰쳐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화토불로 방벽을 포위하고 메사푸스에게 감시하도록 14명의 루툴리족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는 100명의 젊은이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소에 이거를 방벽을 주변에서 지키고 있는 게 1,400명이나 돼요. 그리고 오락가락하면서 교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모양이 새가 이상합니다. 165행에 보세요. 165행에. 풀밭에 앉아가지고 포도주를 즐기고 잔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화토불에 한이 비치는데 파수병들은 놀이로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약간 이제 굉장히 엉성한 부대예요. 뭔가 이제 규율이 딱 잡혀가지고 이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 트로이의 장수는 297쪽에 보면은 무네스테우스하고 세레스투스 이 사람 둘을 이제 아에네아스가 위급한 시에 군을 지휘하고 민간인을 통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보면 놀랍죠. 민간인도 있고 군도 있으니까 두 사람에게 통수권을 맡긴 거죠. 한 사람에게 맡기긴 좀 그랬나 봅니다. 어쨌건 물론 자기 아들이 있긴 하지만 아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고 이 두 사람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니수스가 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들도 문을 밤이 되니까 이제 교대를 해야 되는데 니수스가 보면서, 니수스는 누구냐면은 페르타르쿠스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여자 사냥꾼 이다라고 했는데 이다 산의 요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다라고 표현한 게. 뭐 하여튼 어머니도 꽤나 이렇게 날렵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에네아스에게 시종으로 딸려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에네아스의 측근이죠. 시종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있는데 에오리알루스예요. 에오리알루스는 가장 잘생긴 자예요. 거의 이제 파리스죠. 가장 잘생기고 면도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어립니다. 청춘의 꽃이 갓 피기 시작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살쯤, 그렇죠? 만 20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쨌건 굉장히 잘생기고 가편한 청춘이에요. 근데 둘이 서로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성적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성 간의 우애가 굉장히 돈독한, 서로 이제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니수스가 에우리알루스에게 신이 왜 이런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안에 뭔가 끓어오르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막 뭐가 열정이 솟아올라요. 아니면 자신의 뜨거운 욕구가 각자에게 신이 되는 것일까? 이게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내 욕구가 사실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이 내 안에 들어온 건가? 신이 나한테 그렇게 뭔가를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욕구가 나를 신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편안하고 조용히 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싸움터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큰일을 해야 된다고 나를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이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부추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저기서 저 적군이 하는 걸 보니까 두려움을 별로 안 줬던 모양이에요.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또 확신하고 있는 게 루툴리족은 지금 행운을 확신하는지 잠과 술에 골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화토불도 드문드문 돼 있고. 그러니까 파수를 보면서 그런 걸 본 거죠.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원로들도 하나같이 다 아에네아스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확실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그걸 나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니수스가 하는 얘기가 29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근데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에네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해. 근데 여기 만약 자네를 위해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들이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가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네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건 하고 싶어. 근데 자네에게 또 이로운 것도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테움이 성벽으로 통하는 길을 자기가 이제 알아뒀다라는 게, 팔란테움이 에완데르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1차적으로 맺으러 거기서 갔고, 거기는 1차적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팔라스 아들하고 같이 이제 에투리리아인들 동맹 맺으러 갔던 것이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에우리알루스가 어안이 벙벙해서 황당한 계획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 어린아이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완전 영광에 강렬하게 그런 욕구에 달아오른 그 친구에게 동조가 돼가지고 니수스 그런 중체에 대한 모험에 그대는 나를 끼워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큰 위험에 그대를 혼자 내가 내보내라는 건가요? 내가 그걸 허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마음은 205행에 목숨에 집착하지 않을 뿐더러 그대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비싼 값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목숨이 뭔데?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에우리알루스가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수스가 어떤 신께서 자네를 개선시켜주면 좋겠다. 개선이란 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시 이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를 재앙 속에 낚아챈다면 자네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젊으니까 더 가치가 있다. 살 가치가 더 있다. 그리고 내 시신을 구해서 몸값을 주고라도 묻어줄 사람. 사실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들의 시신은 이제 목이 베어가지고 창대에 올려지거든요. 바라는 건 죽으면 내 시신을 회수해가지고 묻어줄 사람. 너가 좀 해달라는 거죠. 혹시라도 빈 무덤이라고 하면 빈 무덤을 장식하고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겠나. 소년이여. 여기서도 좀 논란의 거리가 있는데 수많은 어머니들 가운데 유일하게 위대한 아케스테스의 도시에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자네를 따라 나선 가련한 어머니 그 크나큰 고통이 원인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장례할 때. 그래서 그러면 처녀들만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머니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에우리알루스가 어리잖아요. 에우리알루스가. 그래서 여기 아케스테스의 그 도시는 시칠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인들을 다 거의 여인들이 미쳐가지고 뭐 함성 불지르고 막 이러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왔는데 그래서 소수를 정예병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따라온 거예요. 아들의 뜻이 굉장히 강했겠죠. 가겠다라는 뜻이. 그럼 어머니가 같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수스가 이 젊은이를 좀 말리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나 혼자 갔다 올게. 나 죽으면 수습해줘야잖아. 네가 수습해줘야잖아. 그러니까 니수스는 아마 가족들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이제 맡긴 건데 같이 가게 돼요. 설득 포인트가 안 되고 그들은 이제 아스카니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그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아이네아스를 찾아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던 참이에요. 그때 에우리알루스하고 니수스가 와가지고 뵙기를 청하고 중대사가 있다. 들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울루스가 반가이 맞아줍니다. 그래서 니수스가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 얘기를 해요. 우리 나이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안을. 지금 루툴리족이 잠과 술에 골아떨어져 있다. 침묵에 쌓여 있고 그리고 가까운 문 옆으로 두 개의 그 길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기습하기 좋은 장소고 직접 보아두었다라는 거. 많이 그래도 관찰했어요. 위에서 보면서 화토불에 고리가 끊어지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이네아스를 그리고 팔란티움의 성벽을 찾아가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네아스 거기 가면 찾을 수는 없죠. 또 다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고 나서 전리품을 짊어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뒤에는 말이 안 되지. 사실은 빨리 가야 되는데 뭘 또 전리품을 챙겨.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 외곽, 그다음에 강의 흐름 다 익혀놨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돼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쪽에 보면 느긋한 판단력도 원숙한 알레테스라는 사람이 선조들이 시여 이러면서 저런 젊은이가 있다니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런 젊은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합당한 보답을 여러 가지 선물을 주자고 하는데 근데 여기도 보면은 254행에 보면 으뜸가는 보답은 뭡니까? 신들이 주는 거고 그대의 품성이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는 어떤 선물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옳은 행동을 하고 정의롭게 하면 신이 보답을 해줄 거고 그대의 품성이.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자신의 품성에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이 사람들은 늘 두 가지를 봐요. 신에게만 다 종속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성품과 품성.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운명을 이끌고 고대 사람들도 그의 성향, 어떻게 보면 성향, 그것이 운명을 재촉합니다. 두 가지가 그냥 같이 시너지를 해가지고 그냥 운명을 맞이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물을 주더라도 신이 줄 것이고 그대의 품성이 지금 너무 훌륭한 그 품성이 결국에 더 큰 미래에 그런 것들을 다 선물로 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네아스가 또 지체 없이 보상을 해줄 거다.
공적을 아스카니우스도 잊지 않을 것이다. 뭐 미래에 현재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엄청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회의해가지고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굴 보내지? 이거 죽으라고 보내는 건데 누굴 보내지? 이런. 사실 여기 보면요,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배가 요정으로 변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사실 가서 특별한 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가 그걸 듣고 뭘 사태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빨리 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동맹군을 이끌고 빨리 와야 되지. 다른 요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희생은 사실 크게 전략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뭐 중차대하게 거기 가가지고 알려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아이네아스 몇몇 데리고 있는데 빨리 올 수도 없고 어떻게든 동맹을 잘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아이네아스는 그걸 예측해가지고 성을 지키라고만 했기 때문에 못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돌발 상황이 배가 불탈 때 혹시라도 그거를 지킨다고 나갔지 않았을까? 신이 하늘의 음성으로 지켜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뭐 보물을 엄청 줍니다. 아스카니우스가 세발, 솥, 뭐 황금, 뭐 희석용, 동이 디도가 선물한 걸 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탈리아가 정복된 다음에는 여기 좀 문제가 되는데 300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투르누스가 타고 다니는 말과 그가 입고 다니는 황금 무구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런 거 받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 걸 탐하면 그러니까 첩자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왕의 뭐 무구를 전리품을 돌론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킬레우스의 무구와 전차를 탐했던 자 그거 달라고. 근데 이제 죽음을 재촉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겠다. 니수스에게. 또 빼어난 몸매의 여인 12를 주겠다. 그 다음에 전쟁 포로들 그에 덧붙여 라티누스 왕이 갖고 있는 농토를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탈 전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서 여인을 또 줘? 노예로 잡아서. 그 다음에 라티누스 왕의 농토를 준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침략 전쟁도 아니고 라티누스 왕은 칩거했어요. 이 전쟁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농토를 뺏어서 또 주겠다고 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부 이제 우리가 살고 도시를 이렇게 건설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긴 하지만 트로이군이 라티누스하고도 적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주겠다고 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중에 고쳤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막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린 친구 걔에게는 내 동반자로 반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온갖 계획을 뭐 차치하고 나의 약간 비서실장 같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뭐 이렇게 신뢰를 주고 명예를 주고 이런 쪽으로. 그랬더니 에오리알루스가 여기도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301쪽에 하반부에 보면은. 사실 뭐 그런 거 그렇게 바라지 않는데 행운이 나에게 호의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청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청은 무엇이냐? 어머니예요. 프리아모스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머니, 이 어머니가 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 어머니, 그 곁을 나는 인사도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 인사하면은 잡을 거니까.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견디지 못할 거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리면은 그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청컨대 그대는 의지가지 없이 외로우신 그분을 위로하고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에 이제 백성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을 죽으러 가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고 어머니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다 아는데 어머니는 모르고 있어요, 아들을. 그렇게 가는지도. 302쪽에 보면은 이올루스가 기대하는 거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분이 크레오사라는 이름만 없을 뿐 내게 어머니가 되실 것이다. 크레오사는 자기 어머니잖아요. 아이네아스의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보니까 둘이서. 어머니를 내가 아들로서 보필하겠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너가 없다고 하면은. 무네스테우스는 아까 두 장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휘관. 그가 방벽 지휘관이었는데 사자의 모피를 줍니다. 그리고 알레테스는 투구를 교환했어요. 아마도 첩자에게 유리한 거를 입힌 거거든요. 우리도 돌론이라든지 오디세우스나 디오메데스 갈 때 짐승의 털가죽 같은 걸 입고 밤에 자맹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자 가죽 걸치고 그렇게 가는데 니소스에겐 줬는데 에오리알루스에는 뭘 줬는지 모르겠어.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문까지 발해주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거예요. 바람이 그것을 낚아채가지고 구름 사이 흩어버릴 그런 희망과 꿈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멸을 안겨줄 거예요. 잠과 술에 골아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강가에 전차들이 차를 위로하고 있고 무구들이 술독들과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니수스가 나이가 좀 있는 니수스가 에우리알루스 이제 모험할 시간이 왔다고 하면서 너는 망을 봐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기서 도륙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륙하냐면 8명을 그냥 막 거기서 잠자고 술 먹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들 얘기가 좀 나와요. 주인도 죽이고 마부, 뭐 시종들 죽이고 하인 죽이고 한 집안이 그냥 몰살을 한 거죠. 빼어난 미남이라고 돼 있는 젊은 세르라누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노름하다가 밤새 늦도록 노름하다가 사지가 제압당해가지고 이제 강력한 신이니까 포도주나 잠인데 노름하다가 죽었어. 전쟁인데 이게. 그래서 차라리 노름을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름하다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뭐랄까 이게 한편에 엄청 심각한 게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하죠, 그렇죠? 농부들 나오고 오합지졸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게 군령이 있으면 어떻게 파수를 보고 하는데 노름하다가 이렇게 피곤해서 자고 술뚝에 빠져 있고 그럽니까? 하여튼 미쳐 날뛰면서 8명을 살해했어요. 근데 보고 있던 에오리알루스가 망을 봐야 되는데 그도 사륙을 해요. 달아올랐어요. 미쳐 날뛰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보면 한 사람이 로이투스라는 사람이 깨어있다가 모든 것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숨거든요. 근데 그거를 희성용 동이 뒤에 숨었어요. 그걸 따라가가지고 칼로 이제 찌르죠. 그랬더니 포도주가 막 피범벅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굳이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포도주가 원래 희성용 동이니까 물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포도주 탄 것처럼 피로. 그리고서는 메사푸스라는 자에게 갔는데 그때 니수스가 말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륙에 욕심을 내가지고 젊은 애가 충분하다 이쯤에 두세. 그래서 메사푸스는 죽이질 않았어요. 거기 가려다가 말렸기 때문에 수는 무구들 이렇게 두고 뒤로 떠나거든요. 그걸 두고서 아름다운 용단들을 뒤로 두고 떠났다고 되는데 근데 하나 이게 359행에 에오리알루스가 람네스가 차고 있던 죽은 자인데 장식용 돌기, 그다음에 황금 못을 친 칼띠 이걸 낚아챘어요. 게다가 아까 저기 메사푸스 죽지는 않았는데 메사푸스의 장식이 달린 투구를 머리에 썼습니다. 이거는 잠입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짐승 가죽을 쓰고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장식이 달린 투구가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그게 화려하게 뭔가 이렇게 딱 아이템이 뽐나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두고서 잤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 놨습니다. 두 사람은 적진을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았다고 돼 있어요. 안전한 곳을 찾았다. 근데 그 사이에 라티움에서 기병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투르누스 왕에게 답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라티누스 사람들도 라티움 사람들도 전쟁에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서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는 뭐 누가 진짜 제대로 된 군을 이끄는지 이런 것도 참 모호해요. 메젠테우스도 원래 투르누스 쪽에서 왔기 때문에 라티누스 사람은 약간 그런데 하여튼 뭔가를 갖고 왔어요. 그들이 이 밤에 사찰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답신을 가지고. 답신이니까 투르누스가 뭔가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300명이 볼켄스의 주의를 받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성에서 방벽 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답신을 가지고. 그게 온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군이, 그렇죠? 보름 위쪽으로 접근하다 멀리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꺾는 것이 보여가지고. 근데 에오리알루스가 아까 투구를 가져왔잖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기 지금 성에서부터 답신을 가지고 온다라는 군대, 기병대가 있는지도 모르고서 이게 달빛에 반사됐어요. 투구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볼켄스가 기병대 지휘관이 계속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어둠 속에 몸을 피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의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리에 밝은 사람들 새끼를 탁탁 막습니다. 어디로 갈지 다 알기 때문에 출구를 다 에워쌌어요. 이제 조이는 거죠. 누군지. 에오리알루스는 나무 그늘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전리품이 또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챙겼단 말이에요. 몇 가지를. 투구도 그렇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니수스는 벗어났어요. 근데 그가 벗어날 때 친구도 있고 아무튼 자기 혼자 정신없이 달아난 거거든요. 라티누스 왕의 축사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숲을 벗어나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출구를 찾은 거고. 근데 니수스가 없어요. 보니까.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엄청 두려웠겠죠. 그래서 다시 자기 발자국을 뒤쫓아서 덤불 속을 또 헤맵니다. 소리가 들려요. 고함 소리가 들리고. 에오리알루스가 보여요. 근데 부대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젊은 애가 나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니수스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친구를 구할 것인가? 젊은 친구를.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적군에 뛰어들 것인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재촉할 것인가, 마음속에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달의 여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달이 이렇게 비쳤겠죠. 여신이여 이러면서 내 무기를 똑바로 인도하셔서 내가 저 무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힘을 실어서 창을 던졌습니다. 쭉 날아가서 하나를 맞춰요. 심장을 꿰뚫어가지고 어서가 예측 못한 창이 날아와서 하나가 쿵 쓰러졌지 않습니까? 두리번 거리겠죠. 적군이 당황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던져가지고 관자놀이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엄청났어요. 지휘관이. 볼켄스가. 날뛰었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밤이고 그래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칼을 빼가지고 이 젊은 에오리알루스에게 다가가요. 얘를 죽이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니수스가 정신을 잃고 고함을 지릅니다. 숨어 있을 수가 더 이상 없던 거예요. 친구가 죽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를 치시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치시오. 모두 내 탓이오. 저자는 아무것도 감행하지 않았고 능력도 없고 저 젊은이의 불행이라면 친구 나를 너무 좋아했던 것뿐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찔러 넣어서 하얀 젖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에오리알루스가 죽어서 나뒹굴에 사지가 피가 흘리고 목덜미가 축 처지는데 여기 비유가 뭐 똑같아. 양귀비꽃이 소나기 무게를 못 이겨서 목덜미가 툭 떨어질 때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목이 완전히 이렇게 힘을 잃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니수스는 이제 정신이 나갔죠. 근데 니수스가 그래서 해치고서 이 자기 친구를 죽인 볼켄스를 찾아가지고 응징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명을 지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그자의 입에다가 칼을 집어넣어서 적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죠. 사실 뭐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을 걸 각오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죽음의 평화 속에서 마침내 안식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사실 니수스는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산다라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이 너무 큰 거고 자기 때문에 젊은 애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볼켄스라는 이 지휘관도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론을 잡아서 안 죽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정보를 하나씩 다 캐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죽였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두 젊은이는 그냥 여기도 사실 한 사람을 막 먼저 죽였기 때문에 니소스가 나서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여기도 포로로 잡았어야지 사실은. 그러면 협상의 여지도 있고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캐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참 너무 이제 여기 보면은 다 인물들이 다 직선적이에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좀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 젊은이가. 이제 이들이 불켄스의 시신을 이제 자기 지휘관을 죽었으니까 나르고 진영으로 와보니까 막 많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오리알루스하고 니수스의 머리를 잘라서 창끝에 꽂아요.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도 보면 왼쪽 날개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른쪽 방벽들이 왼쪽 쪽으로 이 사람들이 오른쪽으로는 강물에 쌓여 있어가지고 아에네아스 백성들이 왼쪽 방벽을 지키고 있었던 오른쪽은 이제 강이라는 거죠. 거기 원래 방벽 그 함선들이 있었고 다 이제 지금 없어진 거고. 그런데 창 끝에 놓인 그 전우들의 머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누구에게? 에오리알루스의 어머니 귀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배틀북으로 뭐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배틀을 짠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하여튼 그게 떨어졌어요. 북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고 호곡을 합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방벽 선두대열 쪽으로 가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에오리알루스야, 너는 내 노년에 늦게 찾아온 낙이었다. 이 무정한 것아, 나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서. 그리고 네가 낯선 땅에 누워있고 새들이 먹이가 되고 내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 어미가 네 눈을 감겨주지도 못하고 상처를 씻어주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짠 이 옷 너를 덮어주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옷은 아들을 주려고 짰나 봅니다. 어머니가 그 와중에도 그 차라리 루툴리족이요 적들이요 나를 향해서 무기를 던져라. 나부터 죽여라. 나부터. 이 모진 목숨이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내가 자살해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나를 죽여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리아스에서는 장수들의 죽음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가족들의 반응은 나오지를 하나도 않죠. 그렇죠? 일단 이제 프리아모스나
헥토르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짧은 전사자의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줄 뿐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머니들, 아버지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도대체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왜 하는지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서로 왜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가족 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구조 그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감정을 이제 많이 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는 호메로스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된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의 어떤 이게 없다고 해서 극이 전체 이상해지진 않는데 요 한 편이 딱 들어감으로써 그래도 채색이 돼가지고 약간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작가의 역량이겠죠.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창대에다 두 사람의 머리를 꽂고 왔고 트로이 사람들 기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는 호곡을 했죠.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벽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 볼키스족 카밀라가 데려왔다라는, 카밀라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나와요. 어쨌건 거기서 이제 해자를 이 사람이 전략은 해자를 메웁니다. 어떻게 메웠을까? 그게 참 웃긴데 삽질했나? 아무튼 메우고 방벽을 허물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사다리로 이제 방벽을 기어 오르려고 하고 있고, 근데요 방벽 전투에 이 트로이 사람들은 이력이 나 있어요. 오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잘 방어를 합니다. 돌덩어리 이렇게 던지고. 그래서 루툴리족이 방패를 이제 밑에다 두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 방패를 이렇게 쓰고 방벽 쪽으로 포기를 합니다. 너무 방벽 전투를 잘해가지고. 그리고서 멀리서 이제 오히려 이제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방벽에서 몰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투의 계획성이 좀 없는 거죠, 이게 보면. 예. 방벽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메젠테우스가 이제 횃불을 휘두르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넵투누스의 아들 메사푸스가 사다리를 요구하여 방벽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뭐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각각 어떤 큰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칼리오페어 또 무사 여신을 부릅니다. 투르누스가 칼로 어떤 파괴, 어떤 사륙을 자행했는지. 너무 많은 사람을 여기 투르누스가 활약을 하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인지 일일이 거명하기가 어려워서 여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사 여신을. 그래서 투르누스가 횃불을 던져가지고 탑의 옆구리에 불을 붙였어요. 불이 붙었어요. 바람이 또 부채질해가지고 널판에 불이 붙고 그게 또 퉁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헬레노르라는 자가 이제 두 사람이 강신이 도망 나와서 사는데 여자 노예에게서 왕이 몰래, 그러니까 여자 노예가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여자 노예하고 관계를 했겠죠. 근데 몰래 나와서 기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 왕이 자기 서자로 공식적으로 데려다가 키운 건 아닌 것 같고 내쫓았는지 어쨌는지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슬픔, 노예로서 몰래 나와서 키웠다고 돼 있어요. 그가 금령을 어기고 트로이아로 출전한 거거든요. 그 자가 이제 죽게 되죠. 투르누스에게. 여러 사람의 행동들이 있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미친 듯이 돌진해서 적에게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든 리쿠스는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방벽 열줄을 피해가지고 아까 흉벽이 이게 탑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나는 적군에 뛰어드는 자가 있고 하나는 피해가지고 방벽 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흉벽과 전우들이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투르누스가 추격해 와가지고 이제 찌릅니다. 마치 독수리가 토끼 낚아채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도망가려는 자 이렇게 비참하게 또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군은 사방에 함성이 일고 해자를 흙으로 메우고 있고요. 횃불로 방벽 꼭대기에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뭐 활도 쏘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활은 뭐 사실 방벽 전투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백병전을 펼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투르누스에 있어 죽습니다. 그래서 313쪽부터 해서 그냥 다 죽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아스카니우스가 아니아스의 아들이죠. 여기 보면은 누마루스라는 자를, 그는 투르누스의 누이 동생과 결혼했어요. 가까운 자죠. 그래서 그 자가 아주 험한 말로 314쪽에 보면은 욕을 합니다. 험담을 늘어놔요. 두 번이나 사로잡힌 프리기아인들이여 이러면서 방벽으로 죽음을 물리치려고. 그러니까 계략이 방벽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 전쟁으로 우리 신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여자를, 그렇죠? 결혼을 욕보이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단련된 종족이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차디찬 얼음물에서 단련시키고 있고 사냥으로 숲을 막 지치게 만들고 활을 당기고 있고 검소한 생활하고 곡괭이로 땅을 길들이고 전쟁 시에는 뭐 하여튼 엄청난 뭐 무쇠와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부족을 엄청 이렇게 트로이를 까대고 자기 부족을 엄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탈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낙이다 이러면서 전쟁을 잘한다 이런 것처럼. 근데 너희들은 샤프란 색과 요란한 자줏빛으로 수놓은 옷을 좋아하고 무의도식에 마음이 즐겁고 가무에 열중하는 그 파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그런 것처럼. 아무튼 너희들은 이제 프리기의 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남자도 아니다. 그래서 꺼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아스카니우스가. 그래가지고 활 시위를 던져가지고 요피트르에게 서약을 합니다. 뭐 나중에 뭐 흰 송아지에다가 뭐 황금으로 싸가지고 재단에 바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쐈어요.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관전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이렇게 떠드는 자, 말로 이렇게 하는 자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폴로가 내려와가지고 이울루스에게 무운을 축하한다. 지금 처음으로 그래도 공을 세운 거죠. 그렇죠? 전쟁에서. 그래서 무운을 축하한다. 그리고 신들이 자손이자 태어날 신들이 선조요. 이러면서 트로이아는 그대를 담지 못할 것이다. 너무 그릇이 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늙은 부테스로 변신해서 부테스는 앙키세스의 시종 문지기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종이고 문지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스카니우스에게 다가와서 전쟁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앞선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다 와가지고 말립니다. 신의 뜻을 내세워서 싸움터에서 나가서 노출된 위험에 목숨을 아니야 그거는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아스카니우스를 뒤로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렸던 거죠. 어쨌건 전시가 급박하고 이래가지고 이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트로누스의 또 그 누이 동생의 남편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꽤나 급이 있는 장수였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뒤로 뺀 겁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 317쪽으로 가면 거기 판다루스하고 비티아스라는 이다 출신의 두 형제가 있어요. 젊은이이고. 근데 자신들의 무기를 믿고 장수들이 하지 말라고 지키라고 한 그 문짝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적군을 방벽 안으로 들어오게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거죠. 판다루스라고 됐네. 우리 판다루스 맹약을 깨는 애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방벽 한쪽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면은 이제 아이아스처럼 방벽 전투에 능해가지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루틀리족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쳐 들어가요. 순식간에. 그런데 또 들어가는 자 중에 어쩐 퀴르켄스라는 자는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지. 아무튼 이게 오합지졸처럼 뭐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트로이아인들도 문이 열려 있자 갑자기 적군이 들어오니까 떼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방벽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열린 문 쪽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트로누스가 거기가 열려 있다, 활짝 문이 열려 있다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거만한 형제 판다로스하고 비티아스 문을 열어놓은 있잖아요. 감히 이제 약간 감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318쪽에 보면은 계속 이제 트로누스가 사람을 죽입니다. 계속 창으로 뉘우고 여기 사르페돈의 서자가 나와요. 사르페돈의 서자 테바이 출신에. 근데 말이 안 되죠. 사르페돈도 젊은 장수였거든요. 뭐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었고 서자면 또 결혼해가지고 애가 여기 다 커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건데 시대가 이제 안 맞는 게 꽤나 있습니다. 뭐 헤라클레스의 뭐 자식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맞는 거죠, 시점적으로. 비티아스를 죽입니다. 거기서 방벽에서 하고 있던 애. 쇠막대기 같은 걸로 죽였어요. 빙빙 돌려가지고. 하여튼 항우 같은 인물이에요. 트로누스가 보면은 힘이 뭐 엄청난 장수인데 전략은 별로 없지만 전쟁의 신 마르스가 용기와 힘을 막 라티니족에 불어넣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테우케르 백성들이 패주와 검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가지고 그쪽으로 트로누스가 지금 들어왔어요. 엄청난 사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라틴족도 몰려오고 있고. 그때 판다루스가 아까 문을 열었던 중 중에 하나죠. 비티아스는 죽었고 좀 전에. 그가 자기 아우가 죽었죠. 비티아스가 누워있는 걸 보고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알아차렸어요.
엄청난 힘으로 문을 돌려가지고 방벽을 닫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하네. 아무튼 방벽을 닫아서 혼란이 생겼어요. 전우들이 바깥쪽에 가 있는 전우들이 생긴 거예요. 적군에게. 반면에 적군은 여기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온 게 누구냐면 누가 있습니까? 트루누스가 있어요. 그래서 루틀리족의 왕을 보지 못하고 그를 가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다루스가 급하니까 열어놨다가 닫았어요. 닫았더니 이제 트루누스가 거기 안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누스를 보겠죠. 트루누스가 거의 뭐 우리의 가치, 양떼 사이 가치는 호랑이로 묘사돼 있어요. 가지고 막 엄청난 그래서 판다루스가 그를 보고서 트루누스가 호랑이로 묘사돼 있는데 우리의 가치는 호랑이인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놀래고 있습니다. 특히 판다루스가 책임이 좀 크죠. 그가 이제 문도 닫았고 그래서 판다루스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적진이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트루누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덤벼봐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죠. 판다루스는 힘을 다해서 창을 던졌는데 유노가 한쪽으로 밀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비껴나갔고 그래서 이제 트루누스가 관자놀이를 쳤습니다. 칼로 쳤어요. 이거는. 그래서 수염도 나지 않은 두 볼을 끔찍한 상처로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 그 볼이.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그 끔찍함에 대경 실색하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어요. 한 사람인데 그걸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56행 7행에 보면은 그 순간 승리자가 트루누스가 빗장을 힘으로 열어젖혀서 전우들을 이제 들였다라면 이 전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로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그 살해에. 근데 그는 달아올랐어요. 광기. 그래가지고 사륙에 구제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욕구가 적군 속으로 자기를 내몬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판세를 그러니까 아주 무장인데 그런 거는 생각할 줄은 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죽입니다. 엄청 죽여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11명을 계속 연거푸 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때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그는 생각을 없어. 혼자서 막 죽이는데 신나가지고. 그때 무네스테우스가 321쪽 778행 여기 무네스테우스는 두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또 세레스투스 두 지도자가 둘이 동시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륙당하고 있다는 한쪽에서. 그래서 와서 봤어요. 전우들이 흩어져 있고 적장 트루누스가 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네아스가 부끄럽지도 않냐,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래도 이제 최고 지휘관이 왔으니까 밀집 대열을 이루고 버팁니다. 그러면서 트루누스가 조금씩 밀려나요. 강 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혼자 와 있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죠. 테우케르 백성들이 함성 지르고 더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때가 많아도 겁을 먹고서 막 그냥 완전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사륙을 당하는 것이고 뭉치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트루누스는 망설이고 있어요. 천천히 뒷걸음질 칩니다. 분노가 끌어올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유노가 구해줍니다. 사실은. 여기 이리스를 보내가지고 요피테르가 하늘에서 이리스를 보내서 방벽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가를 누이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헤라에게 전한 거고 유노가 그래서 이리스를 통해 가지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처럼. 무기들이 압도당해가지고 돌멩이로 뭐 무구들이 다 금이 가고 장식은 찢겨져 나가고 방패도 가격이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로 도망쳐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벗을 틈도 없고 완전 무장을 하고 강물 속으로 거꾸로서 이렇게 거꾸로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강이 그걸 받아줬고 사륙이 깨끗하게 오히려 몸을 씻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전우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항우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마어마한 몇 명을 죽였는지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혼자서 그러니까 방벽 안쪽에서 11명을 죽였거든요. 밖에서도 많이 죽였고 한 장이 다. 그래서 제가 좀 통생략하긴 했지만 아무튼 근데 생각이 좀 모자라가지고 결국에는 강물 쪽으로 이렇게 신의 도움으로 뛰어들어서 죽였어요. 살았어요. 자, 그러면 10권을 한번 봅시다. 10권은 동맹군과 돌아온 이제 아이네아스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네아스가 없는 동안 헤라의 요청으로 이리스가 보내가지고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날 어떻게 못했고 하루 지나서 니수스하고 에오리알루스 때문에 그 목이 잘리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벽 전투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트루누스도 이제
쫓겨갔습니다. 그래도 방벽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장수의 실수로 희생이 조금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는 개인적인 영웅, 명예 이런 걸 명성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은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두 장수 다 죽긴 했지만 잠깐 열어놓고 그러니까 함정을 파가지고 하려고 했는지 근데 끔찍한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전쟁 전체를 질 뻔했기 때문에 트로누스가 조금만 깨어 있었어요. 그때 신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우스가 소집했어요. 별 얘기는 안 합니다. 여기서도 신들은 거의 개입이 없어요. 사실은 그 제우스도 신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라티움 백성들하고 다르다누스 백성들을. 그리고 제우스가 원래 이탈리아가 테오케르 백성들과 겨루는 것을 금한 바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이 어기고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앞당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뭐냐면 사나운 카르타고가 알페스 산을 열어서 로마의 성체로 큰 파멸을 들여보낼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포에니 전쟁이고 한니발이 그 로마로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큰 전쟁 없다. 금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게 이 일을 앞당기지 말라.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규모로 보면은.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휴전 조약을 맺도록 하시오. 이렇게 했더니 근데 베누스가 먼저 나섭니다. 사실 베누스가 나설 것도 아니에요. 그냥 휴전 조약 하면 아이네아스한테 좋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이건 아이네아스가 뭐 침략을 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건데 근데 베누스가 나와가지고 또 한풀이처럼 얘기를 해요. 적군에게 이제 거의 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해자가 피로 범람되고 있고 아이네아스는 지금 멀리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적군도 지금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에게 원군을 청하러 갔습니다. 아시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또 디오메데스까지 오면은 나도 또 부상당할 거 일리아스에서 한번 부상당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탈리아로 간 거 운명과 신들의 승락을 다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과 지하의 망령들의 모든 신탁에 따라서 갔는데 그러면 이제 순리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가 그대의 명령을 어기고 새로운 신탁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이제 헤라를 염두에 둔 거죠. 윤호를. 그러니까 원래 순리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에릭스의 해안에서 함선이 불탔던 거. 이것도 윤호가 와가지고 그렇게 여인들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이올리아에서 불기 시작한 그 광풍. 그래서 저기로 카르타고로 갔는데 이것도 그 윤호가 바람의 신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알렉토를 끄집어 상계에 올려가지고 광란 시켰던 것도 이것도 윤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쭉 이렇게 읊었어요. 신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간청하니까 차라리 그 아스카니우스 걔 하나만으로 살려가지고 내가 데려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자기 퀴테리아라든지 저기 이제 그런 데다 애를 그냥 안전하게 싸움이고 뭐고 명대로 살게 이름도 없지만 명대로 살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죠. 사실 일종의 원래 그 운명대로 다 했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네아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중간 사건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헤라가 한 계략이죠. 누구가 얘기했다고는 안 하지만 제우스도 알 테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헤라가 짜증을 냅니다. 역정을 내요. 그러면서 교묘한 말장난 같은 걸 하는데 65행에 보면은 신들 중에 누군가 아이네아스에게 전쟁의 길을 택하여 라티누스 왕을 적으로 공격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죠. 이 논지가 아니죠, 사실은. 누가 아이네아스를 부추겨가지고 전쟁하라고 한 적이 없죠, 사실은. 라티누스를 적으로?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아이네아스가 전쟁하고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루누스를 꼬셔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은 카산드라의 광기, 부추김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이탈리아에 온 것이 카산드라의 예언이 또 하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트로이를 떠난 거 그것도 다른 신들의 신탁이 아니고 카산드라 얘기를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루누스가 자기 고국 땅을 버티고 서 있는 것 지키려고 서 있는 것 그게 부당한 짓이라고 하면 트로이아인들이 지금 라틴인족을 핍박하고 남의 농토를 멍해로 누르고 전리품을 실어 나르고 약혼한 신부를 낚아채고 평화를 간청하면서도 하여튼 무구를 붙이고 다니면서 이제 함선들을 이렇게 동맹을 맺으러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전쟁을.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이게 이제 한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트루누스가 뭐 큰 잘못이 있느냐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자기 약혼녀를 지키려고 하는 것뿐인데 그리고
그대는 베누스는 아이네아스를 그라키아인들 손에서 빼낼 수 있었지 않냐.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그리스군으로부터 빼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허한 바람들로 뭐 그들에게 안개와 바람으로 내밀어서 뭐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선들을 요정들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대에게 있지 않느냐. 이거 함선들을 요정으로 둔갑시킨 거는 제우스가 어머니 큐벨레의 요청으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헤라는 뭐야 이거 베누스가 요청해가지고 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를 알지는 못하니까. 아무튼 그리고 사실 잘못이라고 하면 스파르타 이제 아주 처음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애욕으로 전쟁에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프로디테, 베누스가. 그때 너희 백성들을 염려했어야지. 그럼 그런 짓 안 했겠지. 그러니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부터 네 백성이 트로이아, 파리스, 뭐 아이네아스 걱정됐으면 그런 짓을 애욕으로 불태우는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올라가면 그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원인은 따지고 하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금사과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게 여신들의 불화가 끝이 없어요. 불화가 끝이 없어가지고 나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이요. 불문이라는 건 이제 없던 일로 하자는 건데 사실은 난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난 이제 끼어있지 않을게. 원래는 이제 뭐 중재해가지고 화해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두 여신이 막 지금 감정적으로 그래가지고 각자 시작한 대로 노고나 행운을 거두게 될 것이요. 운명이 그 길을 찾아내게 될 것이요.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하자. 각자의 운명 자체가 길을 찾아 나설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제우스가 신경 안 쓴다니까 뭐 유노는 더 신이 났겠죠. 아이네아스 백성들은 탈출할 희망이 전혀 없이 방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심한 전투를 했지만 겨우겨우 견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탑들이 무력하게 탑이 서 있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니소스하고 에우리알루스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방벽들도 탑들도 그렇게 지쳐서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드문드문 군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마루스라고 329쪽에 전혀 안 나왔던 인물인데 하여튼 보석처럼 번쩍이는 어떤 인물이거든요. 베누스가 아끼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잘생겼나 보죠. 그 다음에 무네스테우스, 카피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방벽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뜬금없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이네아스가 그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에 한밤중에 파도를 가르고 아이네아스가 에트루리아 진영으로 가서 왕을 만난 겁니다. 에우안데루스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으러 에우안데루스가 제안을 했잖아요. 거기 이제 이방인이 지도자로 하면은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에우안데루스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메젠테우스 군대가 어떻게 트로누스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호소했어요. 그러자 지체 없이 타르콘이 돼 있는데 타르콘이 여기 이제 지휘관이에요. 왕이 없는 메젠테우스가 없었을 때. 그래서 타르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군대를 합치겠다고 바로 지체 없이.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탁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방인 지도자가 나오기를. 그래서 이방인 출신 지도자에게 자기들을 맡겼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이제 그래서 동맹을 데리고 바다 쪽으로 와요. 이번에는 바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길로 오는데 여기 이물의 프리기아 사자들이 있고 함선을 우리 건조할 때 큐벨레이 산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큐벨레이 사자들,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렇게 마차를 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쪽에. 그리고 앞쪽에. 그리고 이다산이 우뚝 서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선수 상으로 이렇게 자기들 트로이아 어떤 상징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 배에다가. 그거는 거기에 이제 아이네아스가 타고 있고 그 옆에 팔라스가 붙어 앉아가지고 밤에 길라잡인 별자리에 대해서 묻고 또 육저 바다에서 겪은 일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배우는 거죠. 아이네아스 옆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팔라스가 배우고 있는데 다 헛일이 되죠. 죽기 때문에. 그가 장성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하여튼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원래 아버지는 아이네아스 옆에서 좀 배우라고 보낸 거거든요. 여신을 또 부릅니다. 헬리콘산에 계시는 여신들을, 무사 여신들을 또 보내요. 그 에투리리아인들이 어떻게 아이네아스와 동맹 맺었는지 그 에투리리아 군대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부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맹군이. 그쵸? 그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궁수들도 나오고 여기는 궁수도 나오고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331쪽에 보면 그 신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퀴크누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퀴크누스의 아들이 나오는데 쿠파보라고. 근데 그의 아버지가 퀴크누스가 이게 백조로 변한 인물이에요. 근데 파에톤이 여러분 그 태양신의 마차를 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들.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이제 포강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누이들이 슬퍼하다가 강가에서 미루나무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니던 퀴크누스가 원래는 이제 파이톤의 외척인 걸로 알려져 있고 친한 사이, 정확히는 뭐 신화에서 흔적은 없지만 하여튼 가까운 사이에 친구나 친인척 그것을 슬퍼하다가 이제 백조로 변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요 장면하고 그 다음에 332쪽에 그게 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로마 신화의 한 대목을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원래 그리스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시대가 각색되면서 이제 후대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여기 만투아가 나옵니다. 만투아. 199행이죠. 199행. 만토는 만토하고 투스쿠스 강의 하신의 아들 만투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만투아는 베르길리우스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 그를 통해 가지고 이름이 주어진 그러니까 그 조상이 되는 거죠. 만투아. 그러니까 자기 고장의 조상 지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토는 누구냐면 테이레시아스의 딸이에요. 테바이 예언자의 딸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가 변신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를 또 볼 거거든요. 오비디우스도 아마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또 후대이긴 하지만 아마 뭐 어떤 베르길리우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서로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아무튼 그 얘기를 그대로 다른 얘기에서 있는 게 아니고 만토 얘기하고 이제 퀴크누스 백조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그냥 힌트로 줬는데 그게 나중에 다른 작품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들이 무장을 하고서 이제 30척의 함선에 나눠 탔습니다. 30척의 함선에. 근데 한때 여자들이 막 나타나요. 요 정도로 변한 함선들이죠. 그렇게 해서 춤을 추면서 막 아이네아스를 알아보고 올라옵니다. 아이네아스 신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거는 이다산에서 배워온 그 소나무들로 전에는 함선이었는데 지금 바다 요정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전해줘요. 그대의 아들 아스카니우스는 방벽과 해자에 갇혀 있고 라티니족에게 포위되어 있다. 아르카디아의 기병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설명도 없기 때문에 237행에 아르카디아의 기병대 아르카디아는 누구냐면 에우안데르의 부대거든요. 그 검소했던 가난했던 그 팔라스 도시 아르카디아의 기병대는 벌써 용감한 에트루리아인들이 증원대와 함께 지시받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에트루리아인들은 지금 배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르카디아의 기병대가 따로 있는가? 400 용사가 아이네아스와 같이 이제 동맹하러 같이 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맹이 맺어주고 같이 돌아오는 길인데 이거에서 보면 아르카디아 기병대가 벌써 와 있다. 그것도 에트루리아인들의 증원대와 함께 부대를 이루고 지시받은 장소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시를 한 거지?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아리송한 상상을 해야 되는 작가의 실수일 수도 있고 상상을 해. 뭐 에우안데르가 어떤 지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우안데르에게 그 전에 왔었어요. 에트루리아인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동맹이 맺어졌고 그리고 그 인근 지역, 국경 지역에서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에요. 이 책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지시받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대에 합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투르누스가 끼어 있어요. 그거를 투르누스가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르누스가 아직은 강력해서 후방에서 들어오고 있는 증원대를 이제 방벽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장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아니면 여신이 약간 희망 같은 거짓을 흘렸나?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이제 햇빛이 또 비추고 이러면 루툴리족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은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고물을 밀었더니 고물을 이제 배 뒤를 쫙 밀었더니 배가 막 엄청 빠른 속도로 갑니다. 속도를 해서 그만큼 여기서 이제 도와준 거는 빨리 가게 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죠. 그런 순간에.
프리기아인들을 도와주소서 뭐 이러면서 신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서 순풍이 불어서 빨리 가게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투 준비를 위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구를 갖추고 이렇게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신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에네아스가 약간 이제 배에서도 뭔가는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수록 자기 명령에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부족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 체계 그런 것들. 그래도 다행히 이 부대는 아에네아스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다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죠? 전의도 어느 정도 있고 각자 싸워야 될 어떤 동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이제 배를 타고 왔어요. 고물 위에 우뚝 서서 보니까 테우케르 백성, 자기 백성들, 자기 진영들이 아마 눈에 시야에 들어왔어요. 배에서 보니까. 그래서 방패를 들어 올렸어요. 아에네아스가. 그래서 번쩍였어요. 이게 해에 반사돼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방벽에 있던 백성들이, 다르다노스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와, 우리 왕이 왔다. 이렇게 원군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원군이 저기서 딱 오고 그 기세를 멀리서 우리 왕의 이제 방패가 번쩍 하는 거죠. 함성을 지르고 뭐 이런 거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투와 서사와 관련된 것들 이런 제 고전에서 많이 본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335쪽에는 시리우스별로 아이네아스가 그대로 이렇게 묘사됐거든요. 아킬레우스죠, 일종의.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하고 디오메데스가 시리우스별로 묘사돼서 적군에게 아주 재앙을 끼치는데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투르누스가 해안을 이제 점령해서 상륙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요. 육지에 몰아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을 그쪽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헥토르 같은 느낌인데 요 335쪽에서 투르누스가 하는 거는 갑자기 그래서 약간 수세에 물린 군을 어떻게 지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 전사들에게 전쟁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법이에요. 이거 헥토르가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자기 손에 달려있는 법이고 각자 제 아내와 제 집을 생각하고 선조의 위대한 영광을 새기고 그리고 달려가서 먼저 맞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신은 대담한 자를 돕는 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헥토르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약간 수세에 있으면 가족을 생각하자. 아내를 생각하자. 뭐 이러고 우리가 대담해지면 신이 돕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마 상륙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죠. 원래 트로이 전쟁에서도 일리아스는 없지만 초기에 상륙하기 전에 그때가 기회거든요. 적을 막을 수 있는. 상륙전에서는 어쨌건 상륙하는 사람이 조금 불리하죠. 사실은 와가지고 뭘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앞쪽에서는 희생이 좀 따르는데 아에네아스가 건널판으로 이렇게 육지로 내려옵니다. 과감히 얕은 물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노를 타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내려오는데 여기 타르콘이라는 아까 지도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자가 좀 교만하게도 그냥 배를 몰고 가가지고 정예 대원들이여 이러면서 노를 저어서 그냥 용골이 스스로 도랑을 파괴하라고 돼 있어요. 충각을 가르고. 그러니까 육지로 그냥 모르라는 거야. 그래서 고를 내라. 그래서 그러면서 내 함선은 그렇게 정박해 있다가 부서져도 괜찮소. 이러면서 타르콘이 에트루리아인들을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래가지고 암초에 걸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좌초됩니다. 부서져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놓이게 돼요. 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노가 방해하고 이래가지고 상륙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륙 전에 엄청난 이제 피해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르콘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아에네아스가 해야 되는 거. 이런 사람 왜냐하면 사태 파악을 자기의 약간 교만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건데 굳이 왜 그렇게 육지로 막 그냥 모르라고 합니까?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에네아스가 이제 전투가 이제 붙습니다. 해안가에서 마주 나팔이 울려 퍼지고 아에네아스가 라티니족 농부들이라고 했는데 농부 집단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라티니족이 보셨지만 농부들이에요. 왜냐면은 사슴 죽고 이래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막 농기구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많이 죽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제왕절개 해가지고 죽은 어머니 자궁에서 꺼내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을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리아스랑 비슷하죠. 근데 그도 이제 아에네아스에게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 목숨 대신해서 살아왔는데 전쟁터에서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상륙하면서 6명을 연거푸 살해합니다. 237쪽까지 보면은. 그래서 아카테스에게 자기 부관이에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카테스가 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데 아에네아스가 불러였고 아카테스가 있어요. 무기를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에네아스가 이제 마이오는 사람 죽이고 하여튼 그렇게 아에네아스의 이제 그 공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전세가 약간 균형을 맞추는 지점이 있어요. 아에네아스에게 이제 덤벼들어요. 누미토르를 비롯해가지고 클라우수스. 그래서 클라우수스는 사비니족의 귀족이고 클라우스가의 어떤 조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사람이 또 이제 아에네아스에게 맞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아에네아스 쪽에서도 피해가 좀 있고 그러면서 싸움이 백중지세로 가요. 그리고 팔라스는 338쪽에 팔라스가 이제 나오는데 팔라스도 배를 타고 함선을 타고 이제 상륙을 했겠죠. 그래서 팔라스는 보병으로 싸우는데 익숙하지 못한 아르카디아인들, 자기 부족들이죠. 거기가 도망가고 있어요. 라티니족에게 등을 돌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마병이에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 에완데르가 말을 막 엄청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 사람 막 개수만큼 주고 아에네아스 막 전차 말 딸려서 주고 그쵸? 기마 부대인데 지형이 말을 탈 수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아에네아스가 데려온 동맹군들은 기마병도 있고 또 궁수 위주의 그런 것도 있고 짜임새는 있는데 지형이 그렇게 돼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팔라스가 본 거죠. 자기 부족이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를. 그래서 한 소리를 합니다. 이 신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인 우리는 역시 인간이 적에게 핍박당하고 있다. 신들이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적에게 핍박당하는 것이고 저들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두 손 있고 하나의 목숨밖에 없나. 그러니까 맞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거푸 팔라스가 6명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웅들의 묘사가 있는데 누구 죽고 여기는 사실 일리아스보다는 훨씬 급이 좀 떨어지죠.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죽었다. 팔라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할라이수스라는 자가 몰래 빈틈으로 이렇게 팔라스에게 와요. 그리고 세 사람을 죽이고 오거든요. 할라이수스가. 그래서 잘못했으면 좀 위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팔라스가 그를 이제 죽이죠. 할라이수스를. 그래서 창으로 그를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묘사를 한 거 보면 적이 몰래 와가지고 팔라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이제 응전을 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처럼 전쟁 씬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다 어떤 의미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도 이걸 영화로 찍었다 보면 어느 장면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장면이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투씬이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막 있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고 메젠테우스의 아들이 나와요. 그 독재자 메젠테우스의 아들 라우수스가 맞설려고 해요. 팔라스에게. 팔라스가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망가던 자기 부족들을 이제 다시 수습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거푸 쓰러뜨리는데 그때 라우수스가 메젠테우스의 아들이 이제 나서는데 맞서게 되는데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외모도 준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34행에 보면은. 근데 행운의 여신은 둘 다 죽게 될 거거든요. 근데 맞서 싸우지 못하도록 신이 용납하지 않아가지고 맞서 싸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서서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았다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굉장히 괜찮은 젊은이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전투에서 젊은이들은 다 괜찮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악당은 트로노스고 메젠테우스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선량한 사람들, 딱히 싸울 일도 없는, 특히 젊은 애들. 이렇게 이제 팔라스하고 라우수스, 메젠테우스의 아들.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준수한 용모에. 근데 맞서 싸우려고 할 순간이 있었는데 신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누가 끼어들었냐면 트로누스가 끼어들어요. 자기 누이 유트루나가 가서 라우수스를 도우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수스가 팔라스하고 대결했으면 라우수스가 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도우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로누스가 팔라스에게 가요. 팔라스는 내 것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팔라스가 트로누스가 온 거를 보죠. 근데 절대 쫄지를 않아요. 대꾸를 합니다. 근데 팔라스는 어려요. 인제 전투 경험이 없고 아에네아스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 건데 너무 선두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봤지만 트로이 백성들은 아스카니우스를 뒤로 뺍니다.
그렇죠? 아마 아스카니우스도 비슷한 나이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조금 더 어릴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긴 너무 앞설에 나와가지고 최고 장수하고 대결을 해요. 내가 곧 적장에게서 무구를 벗기거나 아니면 죽음으로써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죽죠. 죽음으로써 명성을 얻는다는 어느 쪽으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위협은 집어쳐라. 아버지께서도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네아스가 어차피 트로노스를 죽일 건데 뒤로 빠져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 젊은이가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르카디아인들 가슴속이 얼어붙었어요. 피가 얼어붙었어요. 왜? 자기 팔라스가 죽을까 봐. 그래서 힘이 대등하지 않아요. 팔라스는 행운이 모험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용기 내는 자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헤라클레스에게 기도해요. 알카이우스 손자 헤라클레스에게. 그 기도를 헤라클레스가 듣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헤라클레스가.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제우스가 요피투르가 누구에게나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 수명은 짧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모두에게 수명은 짧고 너가 들어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행적을 통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야말로 사내 대장부가 할 일이로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영원히 기록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공적을 통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 행적을 통해서. 그리고 사르페돈도 죽었고 신의 아들들도 다 죽었다. 이 얘기는 뭐 일리아스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 죽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루누스도 결국 트루누스가 지금 이제 팔라스를 죽일 건데 트루누스도 운명의 부름을 받아서 수명의 종점에 이를 것이다. 누구나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라스가 힘을 다해서 창을 던졌는데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번개처럼 칼을 빼들었습니다.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거예요. 창도 던지고 동시에 칼도 빼들러가지고. 근데 투르누스는 찰과상을 좀 입었어요. 가장자리 방패 조금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투르누스가 이제 창을 던졌는데 그게 한복판을 맞추고 밀고 들어가서 가슴바지 지나서 가슴을 꿰뚫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라스가 이걸 뽑고 싶은데 같이 뽑으니까 혼배까지 같이 뒤따라 나왔어요. 죽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고 거기 투르누스가 와가지고 에트루리아 에오안드루스에게 그 아버지에게 팔라스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라 이러면서 다만 그가 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습으로 팔라스를 돌려주겠다. 훼손시키지 않고 시신을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돌려주지를 않았어요. 여기 또 이제 하나의 실수인데 그가 칼띠를 뺐죠. 그죠? 전리품으로. 그래서 이 팔라스의 그거 칼띠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차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이제 주게 되는 거죠. 투르누스는 지금 이 전리품으로 그것을 빼앗아 기고만장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운명과 다가올 미래사를 알지 못하기에 행운이 떠받쳐주면 절제할 줄 모르는 법이다. 이게 자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죽였고 그 전리품을 받아 마땅하다고 해서 챙겼는데 그 결국 그 행운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인간은 다 미래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일부만 알게 돼. 지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그 죽음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팔라스의 전우들이 몰려와서 눈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어준 거예요. 사실 투르누스가. 젊은이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네아스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는요, 이제 보이는 대로 투르누스를 찾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데 팔라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344쪽 밑에서 세 번째 쪽부터 보면은 아이네아스는 술모의 젊은이 4명, 젊은 4아들과 하여튼 그것만큼 많은 수의 아들들을 사로잡아가지고 팔라스의 혼백에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포로들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이거 아킬레우스가 했던 파트로클로스의 장례를 위해서 이 트로이 젊은 애들 잡아가지고 생포해가지고 제물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돼 있어요. 아이네아스가 팔라스의 죽은 소리를 듣고 생포해가지고 제물에 바칠 젊은이. 여기서는 이제 8명이에요. 8명을 잡습니다. 이어서 계속 가는데 막 무고를 잡고 애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이제 좀 부자다. 궁전도 높고 돈도 많고 이래가지고
내 목숨 하나 죽는 게 뭐 대수냐. 전쟁에 뭐 관여하는 것도 아닌데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아이네아스가 아킬레우스가 됐어요. 엄청 죽여. 이거 뭐 팔라스의 죽음을 보고 엄청 죽여. 미친 듯이 돌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묘사도 346쪽에 뭐 559 보면은 물고기들이 모두 이제 상처를 묻어 뜯게 되리라. 이런 이제 그런 경고도 아킬레우스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강가 전투에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이네아스가 팔라스의 죽음의 이후로 뭐 거의 사륙의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아킬레우스가 됐습니다. 계속 이제 탄원자들 나오고 348쪽에 보면 목숨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우가 형 버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죽이고. 그래서 사륙이 자행되고 있어요. 아이네아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투르누스는 어디에 있는가? 약간 안 보이죠? 그 기세가 아이네아스의 기세가 범람하는 강 또는 시커먼 회오리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아스카니우스하고 그 대원들이 진영을 떠나서 출격해요. 그러니까 방벽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길이 열렸다고 본 거고 아버지가 엄청난 활약을 벌이지 않습니까? 물론 팔라스가 죽긴 했지만 다른 장수들의 활약은 없어요. 여기서 너무 여기 다른 이제 동맹군의 활약이라는 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방벽을 열고 이제 출격을 하는 거예요. 트로이 사람들이. 포위가 실패로 끝났다. 이제 이 포위가 열린 거죠. 포위를 할 수 있는 병력도 이제 투르누스 군대에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피테르가 유노에게 또 이제 신들의 얘기인데 말을 건네서 이거 베누스가 엄청나게 힘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놀립니다. 그랬을 때 유노의 생각은 투르누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시 유예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우스가 얘기하는 거는 짧은 결을, 그러니까 일시적 유예, 이거는 용납하겠다. 빼돌려서 투르누스가 임박한 운명에서 빼돌려서 도망치게 하시오. 그 정도는 전체 전쟁 자체가 달라지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건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공허한 희망은 품지 마라. 결국엔 죽을 것이고 전쟁 끝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호는 계속 자기 이제 항변을 해요. 왜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죽어야 되느냐. 가혹한 종말이 왜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서 보면 누구도 크게 잘못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지금 인간이 왜 이런 불행을 맞이하는가, 왜 자초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분노 아닐까요? 내 신부를 빼앗겼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 사회에서 내가 체면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런 접점은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살고자 하면은 전쟁 안 하고 살고자 하면 충분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거죠. 일종의 보면.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못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혹한 종말은 자기 책임이기도 하죠. 인간의 책임. 아무 죄가 없는 거. 죄가 크게 있지는 않죠. 근데 사태 판단을 잘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우스가 허락했잖아요. 일시적인 빼돌림. 죽음의 일시적 유예 같은 거. 그랬더니 윤호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공허한 안개로요. 실체도 없는 아이네아스 허수아비를 만들어요. 보기에도 놀랍고 무섭고 걔가 막 걸음걸이까지 흉내냈어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감각을 농락하는 꿈이 이렇다 이렇게 됐는데 아주 사실적인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영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요. 350쪽에 보면은. 그래서 투르누스가 따라갑니다. 아이네아스가 도망가는 줄 알고. 아까 아이네아스가 일방적으로 사륙할 때는 모습도 없다가 도망갈 때 이제 그때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환영인데 따라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결혼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해안으로 가서 배가 타고 온 배가 널빤지와 함께 줄 사다리에 놓여 있는 그런 정박해 있는 배로 도망가요. 이 환영이. 그래서 그 환영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그 배 속으로 은신처에 숨었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생뚱하지 않습니까? 물론 강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르누스가 바짝 뒤쫓아가지고 이게 뱃머리에 이르렀고 그래서 올라탑니다. 그래서 윤호가 밧줄을 풀고 밀어넣어요. 파도 사이로.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배 위에 앉았으면 숨어있던 아이네아스가 보여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투르누스 싸우자고 불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환영은 먹구름과 섞여버렸습니다. 은신처에서 떠나가지고. 투르누스는 바다 한가운데로 몰렸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환영 따라와가지고 했는데 없어지고 배에 올라타고 배는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해준 것에 감사하지도 않죠. 사실은 자기가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벌을 받았는가? 내가 어디로 떠밀려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벗어나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무슨 낯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트루노스는 굉장히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위신이. 그래서 전쟁 한복판에서 배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내가 다시 성벽을 보고 백성들을 보느냐 이거지. 내 백성들, 나를 따라온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나이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바람이여, 바람들이여, 너희들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가고 칼 위에 쓰러질까 자살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윤호가 그것도 막아요. 맞설까도 생각해요. 3번이나. 근데 그것도 다 막습니다. 그래서 제지해가지고 그냥 떠밀려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때 트루누스가 없는 사이에 메젠테우스, 독재자 메젠테우스가 활약을 합니다. 트루누스를 대신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테오케르 백성, 트로이 백성들이 아까 방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을 공격하는 게 이제 메젠테우스예요. 근데 트루리에니아인들이 자기 왕 독재자를 보니까 달려듭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가 굉장히 잘 싸워요. 암초같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352쪽으로 가면. 근데 여기 메젠테우스가 여러 가지로 좀 실수를 하는데 메젠테우스가 하나를 죽이고서 라타쿠스라는 그리고서 그거를 자기 아들 라우스스에게 어깨에 걸치라고 줘요. 무구를 장식용으로 투구에 꽂고 다니라고 깃털 장식까지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어깨에 걸치라고 무구 주고 깃털 장식을 왜 깃털 장식을 줍니까? 도대체 투구 다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그리고 여기 죽은 사람 중에 파리스의 동년배이자 전우인 미마스가 있어요. 파리스가 태어나던 그때 태어났고 사촌입니다. 파리스에. 하여튼 그런 인연, 그런 자를 또, 그러니까 지금 메젠테우스가 트로이군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에트루리아인들이 메젠테우스에게 의분을 느꼈지만 어떻게 용기가 안 나요. 덤벼들 용기가 안 나. 그리고 사연들이 조금 나와요. 죽은 사람들의 352쪽 밑에서 2번째 번 아크론이라는 자는 그라케아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망명자로 왔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약혼녀 곁을 떠났다. 약혼녀는 있는데 결혼식 올리려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왔나 봐요. 그런 자가 이제 메젠테우스에게 죽습니다. 다 죽음의 사연이 있는 거죠. 메젠테우스는 또 도망치는 자인데 도망치는 자의 등을 이렇게 치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를 앞서가지고 마주보고서 또 죽여요. 1대1로 맞서가지고. 참 이 메젠테우스라는 자가 진짜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도망가는 자를 등에서 찌르면 될 텐데 꼭 오해해가지고 1대1로 맞서서 이놈아 하고 죽이는 성격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 오르테스라는 자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승리자여 메젠테우스여 그대가 누구든 나를 위해 복수해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같은 운명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머지않아 그대도 같은 들판에 눕게 되리라. 이것도 뭐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메젠테우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라 지금 죽어라 말 한마디 하죠. 이러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어느새 354쪽 보면은 팽팽해졌습니다. 약간 메젠테우스가 활약하고 트로노스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통이 고통 이런 것도 양측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다. 사실 이걸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자도 패자도 다 같이 죽고 쓰러졌고 똑같이 쓰러졌고 도망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열세가 좀 트로노스군이 열세일 텐데 장수도 없으니까 근데 도망갈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티시포네가 와 있다. 그 복수 여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오리온이 메젠테우스의 모습이 오리온에 비유되어 있거든요. 크레테의 키 큰 사냥꾼인데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거대한 모습으로 그때 아이네아스가 메젠테우스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메젠테우스가 겁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55행에 보면 라우스스여 자기 아들을 또 불러요. 라우스스여 나는 맹세코 날강도의 시신에서 날강도 이제 아이네아스인데 시신에서 벗긴 무구들을 너에게 입힐 것이다. 왜 또 이걸 입혀? 아무튼 아버지가 아이네아스 죽여가지고 그 시신 너에게 줄 것이다. 창을 던지죠. 근데 이거 창을 던졌는데 옆에 이제 엉뚱한 사람이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가 창을 던져서 이제 그게 세 겹 창을 뚫고서 아랫배 깊숙이 박혔어요. 메젠테우스가 이제 굉장히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칼을 들고 다가갑니다. 그때 라우스스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돕는데 여기 기억에 남을 젊은이여 이러면서 빛나는 행위를 말하지 않고는 이 시인이 넘어갈 수가 없다. 메젠테우스가 불구가 돼서 포박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렀어요. 근데 방패에 꽂힌 적장의 창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거 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근데 그때 라우스스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요. 아버지 죽음을 막으려고. 여기 이제 내려치는 순간에 아이네아스가 라우스스가 그걸 막아서죠. 백성들도 막 격려를 합니다. 그때 공격을 좀 받고 아이네아스가 잠깐 후퇴를 하는데 빗발치는 공격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젠테우스는 삽니다. 근데 라우스스를 꾸짖고 아이네아스가 그대의 효성이 그대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우스스가 근데 이성을 잃고 기고만장하자 신도 라우스스의 마지막 시를 자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우스스가 이때 좀 경고를 받고 아버지가 어쨌건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막 돕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좀 물러났어야 되는데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칼을 밀어넣습니다. 칼자루 있는 데까지.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피가 막 가슴이 가득 찼는데 그거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옷이. 아무튼 그런 어머니 얘기를 좀 들려주죠.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아이네아스가 그 아이가 메젠테우스의 아들이 죽어가는 창백한 얼굴을 보고 측은지심에 오른손을 내밀면서 효심, 자기 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또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려고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가련한 소년이요. 이러면서 너에 대한 착한 본성이 합당한 그래서 무구까지 이렇게 같이 가라고 유골이 있는 곳으로 그대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에네아스는 여기서 전리품을 챙기지 않습니다. 근데 트루누스는 챙겼어요. 그러니까 아에네아스는 무구부터 해가지고 시신을 그대로 돌려줬는데 트루누스는 거기서 자기 기념물이라고 행운의 기념 하나를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아에네아스 위대한 사람에게 죽었다라는 게 위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티베리누스 강가 나무 밑둥에 메젠테우스가 이렇게 물로 상처를 씻고 진정하고 있는데 이제 부하들이 자기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들고 오죠. 메젠테우스는 이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와 아이네아스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불안한 예감이 들죠. 멀리서 또 신음소리를 듣고 그래서 또 아들이 시신이 옵니다. 매달립니다. 아들이 시신에. 그래서 여기서 358쪽에 보면은 또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까는 한 어머니의 그 하소연이라기보다는 그 탄식을 들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아버지의 탄식이에요. 내 아들아, 나 대신 내 아들을 적장히 칼 아래로 들어가게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더란 말인가. 내가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됐는데 내가 무슨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인가. 나는 이런 상처, 구원되고 이런 상처를 받고 너는 죽음으로. 아이고 그 불쌍한 나에게 비참한 종말이 다가오고 이제야말로 상처가 깊어지는구나. 사실은 자기가 왕홀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조국과 나를 증오하는 내 백성들에게 벌받아야 마땅하고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거야. 아들의 죽음에서 진작에 잘했어야지. 어떤 종류의 죽음에도 자진하여 죄 많은 목숨을 넘겨줘야 했었다. 이미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나고 그때 이미 죄 많은 이 목숨 그때 이제 넘겨줬어야 되는 건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빛을 떠나지 못하고 목숨이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떠나리라. 이제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말을 가져오게 자기 말을. 그리고 말이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말에게 라이부스야. 말 이름이야 라이부스야. 우리는 오래 살았다 이러면서 우리는 라우스스가 당한 고통을 복수하거나 아니면 함께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테우케르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말까지. 말이 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무장을 하고 싸움터 한복판에 가요.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에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는 이 조건 자체 아들이 죽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9쪽에 수치심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분노, 슬픔, 활활 타오릅니다. 복수욕. 그리고 용맹에 대한 자의식. 그런 것들도 이 사람의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이네아스를 부르고요. 아이네아스는 그래서 싸우는데 메젠테우스가 아까 데리고 왔잖아요. 말을 이렇게 몰고 돕니다. 그리고 창을 3번 던져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근데 아이네아스 방패는 신이 만든 방패고 그러니까 뭐 뚫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889행에 보면 아이네아스가 자기가 서 있고 말을 타고 이렇게 돌면서 창을 던지니까 이게 불공평하고
이 불공평한 싸움에서 자신이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된 거예요. 웃기죠? 그래가지고 창을 던졌는데 말의 두 관자놀이 움푹 팬 곳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말이 이제 맞죠. 그래서 주인을 내동댕이 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죽음이 아까 암시한 게 그런 이유죠. 사실은 말이 먼저 죽게 돼요. 그리고 아이네아스가 달려들어가지고 뭐 메젠테우스는 부상도 당했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말도 다 쓰러져 죽었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패배한 적도 호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말이다. 그대는 내 시신이 땅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라. 똑같은 얘기죠. 헥토르가 했던 것처럼. 내 백성들이 격심한 증오심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청컨대 그런 광기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내 아들과 같은 무덤에서 쉴 수 있게 해다오. 그러니까 시신이 수습됐으면 좋겠고 백성들이 자기를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증오심. 그러니까 증오심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그 광기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네스가 해주겠죠. 백성들을 다독여가지고 메젠테우스가 이제 고인이고 죽었다. 그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일상 이렇게 된 이상 미워하지 말고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러주게 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요구사항이 조금 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설득하라는 것까지 이 죽이고자 하는 이 독재자 이거를 설득해가지고 그런 광기에서 나를 지켜달라. 죽은 자를. 그렇게 해서 목구멍에 이제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독재자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는 참회를 하는데 이거는 소용이 없죠. 자기 백성들에게 가지고 참회를 했어야지. 근데 그런 기회는 없었던 거죠. 뭐 주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아들이 나 대신 죽었고 내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럼 뭐 풀어야 될 문제를 푸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이 살아있다고 하면 뭐 풀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뭐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럼 뭐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마무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메젠테우스는 자기 성향이 있어요. 자기 분노와 용맹에 대한 자의식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상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괜한 이제 말도 같이 죽고 이런 거죠. 9권, 10권 재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투씬이긴 한데 전투씬 중간중간에 호메로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놨고 조금 더 진일보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얘기들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잔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읽게 되면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도 이렇게 등장인물들도 조금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작가는 다 의도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쳤던 것들도 보면은. 근데 많이 안 맞아요. 뭐 시대나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그러니까 모순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신화는 애초에 그런 것들이 일치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서로 간에 그냥 섞여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 할까요?